나는 대한민국 예비역병장이다. 제 1권 훈련병 시절 42번째 이야기 1980년 마지막 훈련 수류탄 투척. 군인이 전시에 개인적으로 소지하는 무기가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개인화기는 소총입니다. 소총은 원거리에 있는 적과 교전하기 위한 무기입니다. 물론 근접전에서도 소총 사격이 유효하지만 아무래도 100m 이상 원거리에서 조준 사격함으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초근접전에서도 소총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때는 소총이 사격용보다는 대검을 착검하여 총칼 역할로 사용할 경우가 많지요. 이를 위해 총검술을 배우고 익히는 것입니다. 소총과 더불어 개인에게 지급되는 화력으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수류탄입니다. 전쟁 영화에서 수류탄은 모든 상황을 종결시킬 수 있는 강력한 무기로 자주 등장합니다. 탱크 뚜껑을 열고 수류탄 한 발을 던져 넣으면 탱크를 무력화시킬 수 있고, 기관총을 난사하는 벙커도 수류탄 한 발이면 모든 상황을 끝낼 수 있습니다. 이같이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 다루면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이 또한 수류탄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강제구 수령입니다. 월남 파병을 앞두고 훈련 중이던 강제구 당시 중대장은 자기 부대원이 잘못 던진 수류탄에 스스로 몸을 덮쳐 희생함으로 다른 사람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중요하면서도 위험한 무기였기에 그랬을까요? 우리들은 이미 학창시절부터 학교에서 수류탄 투척을 교육받았습니다. 체력검정 항목에 던지기가 있었고, 이때 사용하는 도구가 곰으로 만든 수류탄 모형이었습니다. 이제 군인이 된 나도 수류탄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1980년 12월 30일 사격 측정이 끝나고 화생방 가스 체험을 한 다음 날로 1980년 마지막 교육일이었습니다. 오늘부터는 황화교장으로 이동해서 교육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내무반장의 엄포 속에 아침 식사를 서둘러 해야 했습니다. 황화교장은 20리 거리이다. 빨리 출발하지 않으면 뛰어가야 한다. 따라서 6시 50분까지 모든 식사 및 교육 준비를 마치고 집합하도록 한다. 오늘부터는 교육 복장이 바뀐다. 그동안은 전투복을 입고 훈련했지만 이제부터는 침투복을 입고 통일화를 신고 훈련한다. 각자 3단 관물대에는 너희 선배들이 잘 세탁하여 관물 정리한 침투복이 2벌씩 있다. 그 옷으로 복장을 갖추고 집합한다. 그동안 우리 3단 관물대에는 누런 색깔의 옷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옷이 왜 있는지 궁금했는데 이제 그 옷을 꺼내 입을 시기가 된 것입니다. 옷을 입어보니 정말 6.25 때 입었음직한 낡은 옷이었습니다. 올이 굵은 실로 짠 튼튼한 재질의 옷이었는데도 군데군데 기워져 있어 백결선생 옷 같아 보였습니다. 나중에 자대에 가서 유격을 받으며 보니까 그 옷이 유격복이었습니다. 논산 훈련소에서는 그것을 침투복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침투복을 입고 서로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정말 30년 전 6.25 사변 당시로 돌아간 모습 같았습니다. 훈련소 교육장으로는 가장 멀다는 황화교장은 조교 말로는 20리 거리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10여리 남짓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수류탄 교육은 간단하고도 싱겁게 끝났습니다. 본래 교육 시간도 2시간만 잡혀 있었고, 또 실제적으로도 수류탄은 멀리 던지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서 기능적으로 배울 것이 그리 많지 않았던 것입니다. 모든 교육이 그렇듯이 먼저 교관으로부터 이론 교육을 받았습니다. 수류탄은 근접 전투에서 자신의 위치를 노출시키지 않고 많은 살상 효과를 볼 수 있는 유용한 무기이다. 수류탄에 사용되는 신관은 지연 신관으로 안전핀을 뽑은 뒤 4-5초 뒤에 폭발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안전핀을 뽑고 하나, 둘, 셋을 센 다음 투척해야 하며, 만약 겁을 먹거나 조급한 마음에 빨리 던지게 되면 적이 주워 대던질 수 있다. 수류탄 종류에는 살상용으로 쓰이는 세열 수류탄이 있고, 훈련용 및 연습용 수류탄, 그리고 연막 수류탄과 소위 수류탄, 자극용 수류탄 등이 있다. 1시간 동안 강의를 듣고 나머지 1시간은 실습을 했습니다.
황화교장 한편에 마련된 수류탄 훈련장에서 우리는 모의 수류탄을 가지고 안전핀 제거와 던지기 등을 훈련했습니다. 모의 수류탄은 실제 수류탄과 무게가 똑같다는데 손에 전달되는 무게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것을 30m 이상만 던지면 합격이라 많은 사람들이 한 번씩 던지는 것으로 끝났지만 개중에는 멀리 던지지 못해 기합을 받고 다시 던지는 등 고난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실제 수류탄 화력은 조교의 시범을 통해 겨냥만 했습니다. 영화 등에서 수류탄 폭발 장면은 많이 보았기에 새로울 것은 없었지만 그 폭음과 위력은 생각한 것 이상이었습니다. 투척장 앞에 있는 방벽 너머 탄착점에 떨어진 수류탄이 폭발하는 순간 고여있던 눈 녹은 물과 황토흙이 뒤섞여 솟아오르는 모습을 실감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직접 수류탄을 던져볼 수 없다는 것이 아쉬웠지만 또 한편으로 위험한 상황을 면할 수 있다는 생각에 안도감도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마흔세 번째 이야기 1980년 12월 31일 잊지 못할 사역 1980년 그 해는 경신년이었습니다. 경신년 한 해가 저물어가는 그 마지막 날 모처럼 훈련소에도 다소나마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그 당시는 친정과 구정 이렇게 두 번 설을 지내는 것을 이중과세 철폐라는 명분으로 신정 연휴를 3일로 하고 구정을 세는 것을 억제시켰습니다. 따라서 1981년 신정인 1월 1일이 목요일인지라 대부분 회사들이 12월 31일부터 일요일인 1월 4일까지 닷새간 연휴를 즐겼습니다. 군인들도 공무원이라 31일은 반일 근무만 하고 이후 4일간 연휴를 했습니다. 1980년은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매우 아픔과 변화가 많은 때였습니다. 또한 내 개인으로도 군에 입대하는 등 의미가 깊은 한 해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군 생활을 한다는 것은 남자에게 있어서 인생의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일이었기에 지금도 돌이켜보면 가장 뚜렷하게 각인되어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1980년 12월 31일 사회에서라면 참으로 즐겁고 신나는 날이었겠지요. 모처럼 고향에도 찾았을 것이고 가족과 새해맞이 준비를 하며 오랜만에 만난 고향 친구들과 고향에서의 막년회도 즐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훈련병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도 한 해의 마지막 날이라 그런지 조교들은 자기들 내무반으로 돌아가고 내무반장들도 다소 부드러워져서 우리들은 오전에 간단한 내무검사만 하고는 오후부터는 자유시간을 누렸습니다. 오후 3시쯤 되었을까? 어디선가 본 듯한 기관병 하나가 소대 내무반으로 오더니 갑자기 집합을 시켰습니다. 전체 동작 그만! 앉아번호! 우리는 얼떨결에 모여서 앉으며 번호를 냈습니다. 15번까지 연병장에 해쳐 모여! 이게 웬 날벼락인가 했습니다. 분명히 우리 중대 기관병은 아닌데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잘 모르는 기관병이 다짜고짜로 와서 집합을 시킨다는 말인가. 뛰어나가면서도 나는 그 이유를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나를 포함한 15명은 모두들 불안하고 겁먹은 얼굴 표정으로 중대 앞 간이 연병장에 집합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저 사람 취사장 기관병이야. 정말 그 사람은 취사장에서 보았던 기관병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너희들은 취사장 사역을 나간다. 줄 맞춰서 취사장으로 앞으로 가! 한순간 긴장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부터 좋게 말하여 취사장 사역병을 모았으면 될 것을 항상 긴장하고 있는 훈련병들에게 집합을 시키고 번호를 시키니 속으로 떨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도 역시 군대식이었습니다. 사실 취사장 사역은 그 어떤 사역보다도 인기가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음식을 만드는 곳이다 보니 뭐라도 먹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배고픈 훈련병에게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었지요. 우리는 그 기관병을 따라 취사장으로 갔습니다. 식사당번 때 매일 밥 타러 가보기는 했어도 주방 안으로 들어가 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주방. 연대병력을 먹여 살리는 주방이라 크기도 컸고 많은 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날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꿈에도 생각지 못할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엄청나게 많은 소고기를 써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이 1월 1일. 군대에서도 설날은 떡국을 주는데 이 떡국에 들어갈 고기를 썰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은 2개조로 나누어서 일을 분담받았습니다. 한 조는 삶은 고기를 날라오는 것이고 한 조는 써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고기를 써는 조에 속했습니다. 참으로 대박이었습니다. 나는 난생 태어나서 그렇게 많은 소고기는 처음 보았습니다. 커다란 작업대에 소고기를 쌓아놓고 우리들은 각자 칼과 도마를 하나씩 배당받아 고기를 썰기 시작했습니다. 그 냄새가 정말 황홀할 정도로 좋았습니다. 우리는 고기를 썰면서 눈치껏 입으로 주워 넣었습니다. 고기를 날라오는 조원에게도 오는 대로 얼른 집어서 입에 넣어 주었는데 취사병들도 보고도 못 본 척 말리거나 터치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취사병들 눈치 보느라 허겁지겁 먹었지만 나중에는 맛있어 보이는 부위만 골라서 대놓고 먹었습니다. 한참을 먹다 보니 이제는 배가 불러서 더 이상 먹을 수 없을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저축을 시작했습니다. 고기를 적당한 크기로 썰어서 방상 주머니에 넣는 것이지요. 큰 주머니에는 큰 덩어리로, 작은 주머니에는 작은 덩어리로 잘라 넣을 만큼 넣었습니다. 내 이제까지의 생애를 통해 그날만큼 소고기를 많이 먹은 기억은 없습니다. 아니, 앞으로도 그렇게 많이 먹을 일은 없을 것입니다. 소고기 써는 사역은 저녁 식사 시간이 다 되어 끝났습니다. 수고했다고 건빵까지 한 봉씩 얻은 우리들은 개선장군들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훈련소 생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밥을 덜어 옆전우에게 주었습니다. 엄청난 포만감은 마음조차 넉넉해지게 만들더군요. 방상 주머니에 저축해온 소고기도 일부 꺼내서 나누어 주었고 남은 것은 그 다음 날까지 내 입맛을 돋궈주는 요긴한 비상식량이 되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1980년 12월 31일 밤은 그렇게 작은 행복함 속에 지나고 있었습니다. 마흔네 번째 이야기, 신정 연휴, 소고. 1981년 신유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앞서도 말했듯이 이해는 신정 연휴가 목요일부터 4일간이었습니다. 12월 31일 종무식까지 하면 거의 5일 동안 연휴를 한 것이지요. 그러나 이 연휴도 훈련병에게는 하늘도 사람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추운 날씨와 폭설로 거의 매일 제설 작업을 해야 했고 네모반장과 조교들은 시간 와서 총검술과 제식을 교육하고 그리고 암기 미진자들을 불러다 현찰박치기를 동반한 교육을 시켰습니다. 1월 1일 신년 초하루 아침 식사는 예정대로 떡국이 나왔고 나는 나의 한 살을 더 먹었습니다. 그러나 오전에는 때 아닌 겨울비가 내리더니 오후가 되면서부터 비가 눈으로 바뀌어 한방눈이 펑펑 내렸습니다. 낮 시간 동안은 내리는 대로 녹았지만 아무래도 밤사이에는 쌓일 것 같아 불안했습니다. 아무래도 새해 둘째 날은 제설 작업을 해야 할 것 같았기 때문이지요. 그래도 새해 첫날이라 조교들도 거의 보이지 않고 네모반장들도 가끔 왔다 갔다 할 뿐 우리들 휴식을 방해하지는 않았습니다. 신정 선물이 나왔습니다. 사탕 6개와 귤 2개. 그래도 안 주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 것인가. 감사의 마음으로 먹었습니다. 1월 2일 걱정했던 대로 밤새 한방눈이 거의 무릎까지 닿도록 내렸습니다. 일조저모를 마치고 제설 작업 시작. 퍼내고 또 퍼내도 끝이 없는 눈. 오전 동안을 내내 퍼서 날랐는데도 겨우 소연병장, 우리들 점호 받을 자리와 네모반 주위 그리고 일부 이동 통로들만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에서는 그토록 운치 있고 분위기를 만들어주던 눈이 이처럼 매물단지일 줄이야 어찌 생각하였으리요. 속절없이 내려 쌓인 눈이 원망스럽기만 했습니다. 제설 작업을 마치고 네모반에 돌아오니 같은 소대 전우 한 명이 나를 부르면서 편지가 왔으니 중대 행정반에 가보라는 것이었습니다. 편지라는 말이 그토록 반갑고 기쁜 것인 줄 미처 몰랐었습니다.
외로운 고도에 홀로 있다가 구원선의 한 줄기 신호를 발견한 것 같은 기쁨. 이 외롭고 춥고 고통스러운 공간에서 비로소 외부로부터의 한 줄기 빛이 비쳐드는 것 같이 가슴이 환해졌습니다. 중대 본부에 가서 보고를 하니 중대 행정병이 편지 한 통을 내어줍니다. 집에서 아버지 어머니의 글을 형님이 대필해서 보내온 편지였습니다. 내용이야 무엇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그저 이 하늘 아래 나를 생각하고 걱정하고 위하여 기도해주는 가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은 기뻤습니다. 연무대에서 내 고향 부여까지는 그리 멀지 않은 거리. 그 지척에 있는 부모 형제들이 저 멀리 아득히 있다가 갑자기 내 눈 앞으로 확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편지에는 편지글 외에도 무표 20장을 붙여왔더군요. 지난번 편지를 보낼 때 무표가 없어 편지가 늦었노라고 써서 보냈더니 눈치껏 알아서 보내주신 거지요. 이 즐겁고 행복한 순간도 잠시 오후가 되자 아기 같은 조교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눈이 쌓여 밖으로 나갈 수 없게 되자 우리를 침상에 집합시켜놓고 총검술과 집총제식 등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연일 암기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암기 시험에서 불침번에서 제외되는 합격선을 90점으로 높였는데도 많은 전우들이 합격해서 불침번에서 열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수의 인원들은 날마다 불침번을 서야 하는 고통의 나날이 계속되었지요. 이 교육은 다음 날도 계속되었고 신정 연휴는 휴일이 아니라 훈련의 또 다른 연장이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훈련이 없어서인지 밥도 양이 줄여 나오고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던 간식용 건빵도 계속 밀리면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전 군에 다녀온 형들에게서 군대 가서 빵 한 상자를 먹었네, 라면땅 한 상자를 먹었네 하는 소리를 들으면 믿기지 않았는데 내가 직접 당하고 보니 거짓말이 아니었던 것 같았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 새벽은 외곽초소 경계근무 실습으로 2시간 이상 달달 떠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제 휴식 아닌 휴식도 끝나고 내일부터는 각계전 투교장에서 또다시 황토흙을 콩가루 삼아기고 뒹굴며 인간 인절미가 되어야 합니다. 연휴 마지막 날 저녁 일석점호는 그동안 연휴로 해이해진 우리들의 마음을 다잡는다는 명분하에 또다시 고통스런 점호를 치러야 했습니다. 관물대 타기와 헬기 타기, 그리고 침상에서 쪼그려 뛰기까지. 지겹고도 힘들었던 신정 연휴는 그렇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마흔다섯 번째 이야기, 외곽초소 경계근무 실습 1. 신정 연휴를 보내고 있던 1981년 1월 3일 토요일. 이날 밤 외곽초소 경계근무를 실습했습니다. 훈련소에서는 훈련병들이 외곽초소 근무를 하지는 않으나 자대에 배치되면 경계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훈련의 일환으로 실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무교육을 통해 내무위병 및 보초근무에 대한 주의사항을 교육받았고 암기 항목에 보초수칙 등이 있었으나 경계에 대한 정식 교육은 아직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렇다 해도 휴일에 외곽초소 경계근무 실습을 한다는 것은 전혀 예상 밖이었습니다. 내무반에 붙어있는 교육 일정표에도 들어있지 않은 과외 수업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교육을 회피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훈련소 신병, 아니 군인에게는 없었습니다. 실습에 들어가기에 앞서 교관으로부터 외곽 경계 근무에 대한 대략적인 이론 교육을 받았습니다. 지금부터 2명 1조로 근무조를 편성한다. 경계초소는 중대의 10개소를 운영하며 밤 10시부터 내일 새벽 6시까지 8시간 동안 여러분은 각각 1시간씩 경계 근무를 하게 된다. 이것은 훈련이지만 또한 실제 경계 근무에 임하는 것이기도 하다. 만약 주번사관이나 주번하사의 순찰 도중 근무가 불량한 놈들은 응분의 대가를 받게 된다. 알았나? 초소에서의 경계 근무 요령을 말하겠다. 총은 항상 좌 또는 우경계 총을 유지하고 모든 감각을 이용하여 주위의 이상 상태를 살펴야 한다. 특히 각 초소의 경계 구역을 확인하고 자기가 맡은 지역은 반드시 책임진다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근무에 임해야 한다. 근무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총을 손에서 놓아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 와서 총을 달라고 해도 절대 주어서는 안 된다.
근무 중에 접근하는 사람이 있으면 근무자는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자신을 최대한 은폐하고 수화를 해야 한다. 수화는 낮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실시한다. 수화의 3회 불응 시에는 즉시 발포 또는 상대를 제압하여 포박해야 한다. 오늘 근무 중에는 반드시 1회 이상 순찰조가 돌 것이다. 이때 오늘 배운 수화를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면 그 조는 새벽까지 근무를 계속할 것이다. 이어서 수화 요령에 대하여 교육을 받고 조교의 시범과 간단한 실습에 이어 조 편성을 했고 나는 다음날 새벽 1시부터 2시까지 편성되었습니다. 우리는 훈련용 안고를 전달받고 곧바로 실습에 들어갔습니다. 잠자리에 들어서 겨우 잠이 들었나 싶었는데 불침번이 깨웠습니다. 12시 30분이었습니다. 기상, 근무 준비. 긴장하고 있던 터라 용수철같이 튀어 일어나 옷을 입었습니다. 밖이 매우 춥다는 불침번 말에 옷을 단단히 입었습니다. 나와 같이 1시에 근무조 20명은 12시 40분 소연병장에 집합하여 다시 한번 조교의 교육을 듣고 조교의 인솔을 따라 근무교대를 위해 출발했습니다. 연대 뒤쪽 숲속으로 들어가 음산한 곳에 이르자 첫 번째 초소에서 근무자가 수화를 했습니다. 손들어. 뒤로 돌아. 움직이면 쏜다. 화랑. 담배. 우리는 손을 들고 미리 정한 안고의 답어를 말했습니다. 누구냐? 다음 근무조. 용무는 근무교대. 뒤로 돌아. 호초선 3부 앞으로. 앞에 조근무자들은 비록 서툴기는 했지만 제법 그럴듯하게 수화를 했습니다. 군대 오기 전에 영화 같은 곳에서나 보았던 이 같은 장면을 내가 직접 하게 되니 긴장도 되고 조금은 엄숙함도 느껴졌습니다. 군인들의 이 같은 경계 근무를 통해 우리나라가 안전히 지켜지고 내 부모 형제들이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 참으로 중요한 임무인 것 같았습니다. 첫 번째 초소에서 근무를 교대하여 새로운 근무자를 배치하고 교대 병력을 합류한 다음 다시 제2초소로 향했습니다. 46번째 이야기 외곽초소 경계근무 실습 2. 나는 제3초소에서 우리 소대 26번과 함께 배치되었습니다. 말이 초소이지 훈련을 위해 임시로 지정한 장소라 초소막이나 다른 시설물이 없이 횡한 숲속 한지점이었습니다. 주변에는 꽤 굵은 나무들만 서 있고 그동안 내린 눈이 수북이 쌓인 황량한 숲속에 우리 둘만 남겨놓고 교대 병력들이 떠나가고 나니 갑자기 주위가 고요해졌습니다. 하얀 눈은 달빛조차 없는 어둠 속에 더욱 차갑게 보이고 냉랭하고 스산한 바람만이 앙상한 나뭇가지를 흩으며 우는 소리를 냈습니다. 밤이라서 그런지 지형도 눈에 익지 않고 어디 먼 이국 땅에 홀로 남겨진 것처럼 외롭고 무섭다는 생각조차 들었습니다. 나와 함께 근무하는 26번 전우는 훈련소 생활 내내 나와 한 이불을 덮고 자는 가장 가까운 김종국이라는 전우였습니다. 평소에는 친하게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속내도 털어놓을 정도로 가까운 전우였지요. 창녕 남지읍이 고향이라는 이 친구 역시 나와 같은 생각인지 그 순박한 모습 속에 나보다 더 긴장한 모습을 숨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군부대 공기는 이상하게 사회와는 다릅니다. 더 춥고 더 싸늘하고 더 팽팽합니다. 사회에서라면 아무리 추워도 부드러움이 있고 아무리 싸늘해도 그 속에 따스함이 숨어 있는데 군부대 안은 추운데 더 춥고 싸늘한데 더 싸늘합니다. 무언지 모를 팽팽한 기운은 늘 긴장하게 만들고 그러기에 한시도 마음 편하게 지내기가 쉽지 않지요. 특히 모든 면에서 초보적인 군인에 불과한 훈련병은 더욱 그러했습니다. 날씨가 정말 추웠습니다. 나뭇가지를 훑고 지나가는 바람 소리가 매섭게 들리고 마스크를 하지 않은 얼굴을 스치는 찬바람에 콧잔등이 시큰시큰했습니다. 점차 군화 바닥을 타고 올라오는 냉기에 발가락들이 얼어가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대화 한마디 못하고 경계총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춥고 떨리고 긴장된 상태에서 입조차 얼어버린 듯 했고 시간은 어디에 붙들어 메어놓은 듯 더디게 흘러갔습니다. 내무반장과 조교 한 사람이 2인 1조가 되어 순찰을 나온 것은 우리가 근무교대를 한 지 30여 분 뒤인 1시 20분쯤에 나왔습니다. 처음엔 흰눈에 어른거리는 나무 같았는데
잠시 뒤에 보니까 두 사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나는 옆에 있는 전우 옆구리를 건드렸고 그도 보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나무 그늘에 몸을 숨기고 배운 대로 그들이 보초선 6보 정도 앞에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목소리가 큰 내가 수화를 했습니다. 손들어. 뒤로 돌아. 움직이면 쏜다. 화랑. 담배. 누구냐? 내무반장. 용무는 순찰. 뒤로 돌아. 보초선 3보 앞으로. 수화가 끝나고 그들은 우리 앞에 오더니 평소에 호랑이 같던 모습은 없고 부드러운 형님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수고가 많다. 많이 춥지? 그런데 수화는 큰 목소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위험 있는 목소리로 해야 하는 거야. 우리는 평소에 듣지 못했던 그들의 부드러운 말에 의아해하면서도 한편 우리들의 고생을 알아주는구나 생각하며 고마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내무반장은 또다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참, 소총 좀 이리 줘봐. 소총 상태가 어떤지 보게.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교육받을 때 경계병은 어떠한 경우에도 소총을 손에서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생각난 것입니다. 안 됩니다. 경계병은 어떤 경우에도 소총을 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 경계 근무자는 어떤 경우에도 소총을 손에서 이탈시켜서는 안 된다. 근무자라도록. 내 말이 정답이었는지 내무반장과 조교는 그 말만 남기고 다음 초소로 떠나갔습니다. 우리는 그때서야 둘이 쳐다보며 웃을 수 있었습니다. 순간 아찔했지만 모든 것이 잘 되고 보니까 이제 마음이 안정되고 긴장도 풀렸습니다. 그토록 스산하고 무섭던 주변이 평소에 보던 모습처럼 눈에 익어 보이고 두려운 마음도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근무는 다음 조가 같은 방법으로 와서 수화하고 교대를 함으로 끝났습니다. 근무교대조가 와서 새로운 보초를 배치하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 제10초소까지 교대하고 중대 앞 소연병장에 돌아온 시간이 새벽 2시 20분. 그런데 문제는 아까 순찰조의 부드러운 유혹에 넘어가서 소총을 내어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교육을 시켰어도 실수하는 사람은 꼭 있게 마련이더군요. 조교는 그들을 따로 불러 오리걸음을 시키고 나머지는 들어가서 취침토록 했습니다. 1981년 신정연휴 마지막 날 새벽은 이렇게 찬바람 속에 떨며 새로운 경험을 쌓으며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백